그래서 고금리 시대는 앞으로 영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결은 어떻게 되냐? 영구 부채.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금이나 석유 기반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채권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이때 채권에는 뭐가 있냐? 아무 채권이 아니라 회사채라도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회사채 하고, 그 다음에 국채라고 해서도 아무 국채가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정도의 국채, 이런 국채는 현금과 같잖아요. 이런 국채들을 담보로 해서 달러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게 향후 20년의 구도다. 이때 달러 결제라는 건 과거와 달리 달러가 100%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달러는 이미 현재 전 세계 시장을 감당을 못해요. 네, 달러만으로. 그래서 달러는 한 60% 정도만 커버만 해도 되거든요. 네, 지배권을 가지려면 60%만 가져도 되고, 뺏기사로 한 18% 가져도 됩니다. 라고 본다면, 달러가 한 60% 결제하고, 나머지 한 30%를, 엔화나, 유로화, 파운드화가 결제하고, 그 다음에 10%를 이제 위안화나, 몇 가지 애들, 그리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하면 100%가 되잖아요. 이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달러 인덱스 시장에서 알 수 있다. 하루 5조 달러 거래해서 달러의 결제 비율, 달러 위상을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IMF의 SDR, 인출권, 거기에 각 통화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정확합니다. 각국의 GDP에 대비해가지고 각국의 통화 인출권을 SDR, 미국 얼마, 영국 얼마, 파운드 얼마, 위안화 얼마, 딱 한국이 얼마, 각국의 GDP에 비례해서 딱 두고 있어요. 그게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 기반은 채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각국 은행들이 계속, 주요 은행들이 우량 채권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채권의 기한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서 50년, 100년짜리 부채가 나온다. 영구부채다. 그러니까 영구부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영 원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100년 뒤에 받는다. 100년 채권. 그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면 돼요.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 5억짜리 집을 샀는데 3억을 대출받았어. 그 3억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면 돼. 그게 영구부채예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각국이 재정이 움직일 것이다. 근데 그러한 영구부채를 낼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나라가 누가 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정도 되겠죠. 중국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다. 한국 같은 나라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럼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향후 20년은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댓글 볼까요? 이건 여태까지 했던 얘기 또 댓글에서 한 거예요. 인드라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유가가 190달러 갈 수도 있다. JP 모건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2022년 말까지 양적 완화가 하는데, 그럼 2023년부터는 양적 완화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그동안에 돈 풀었던 것들이, 교환되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사이즈 페럼이 끝나니까. 만약에 지금 제롬 파월 예상대로라면, 그때 인플레이션 때 유가가 190달러 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금리도 다시 치솟을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령화, IT, 4차 산업, 그 다음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는 어떤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또다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국유원이 없는 지금처럼 사회주의 패러을 또다시 사회주의 패러이 아닌 다른 것 차라리 전쟁을 일으키든지 또다시 또 사회주의 패러보다 더 강력한 다른 어떤 질병을 퍼뜨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한 6개월 정도 고금리 하다가 다시 또 저금리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금리는 있더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 주가가 폭락할 일이 없다. 앞으로 일시적으로는 폭락하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은 앞으로 일시적으로 폭락할지라도 그건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10년 내지 20년 동안. 오히려 주가나 부동산이 폭락한다면 일시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집 살 기회고 주식 살 기회다 이거죠. 인드라가 파악한 어떤 국유본이나 연준의 방침 이런 걸로 본다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금리 고금리는 일시적이어도 영원 저금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채도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대출도 못 받는 세상이 온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집을 사고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데 당신 신용 없다고, 당신 일자리 없다고, 백수라고 대출 안 해주잖아, 은행에서. 근데 삼성전자 같은 사람들은, 윤미향 같은 애들이나 조국 같은 애들은 은행에서 모셔가려고 하죠. 현재 권력이 있으니까. 정수기 이런 애들은 제발 좀 돈 좀 빌려가세요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세상이 더 강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금리로 간다 이거죠. 지금보다 한국에도 제로금리 시대가 멀지 않아. 사실상 인드라는 지금 현재 제로금리 시대로 한국도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제로금리 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는 뭐냐? 은행에서 돈 가져가서 돈 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돈을 안 쓰는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어. 아니 뭐 음식업, 도소매업, 뭐 숙박업. 옛날엔 그걸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대출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했다면 망하는데 90% 이상. 대출을 하라고 해도 안 해, 못 해. 여력도 없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저금리 시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돈 쓰려고 하는데 돈 안 쓰고 다들 빚 갚는데 돈을 다 쓴다. 말로는 저축이라지만 그게 다 빚 갚는 거거든요. 다들 뭐 대학 가려면 애들 학비 만들려면 다 대출 받잖아. 서민들이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인드라도 있고. 이번에 또 사회주의 패러 때문에 또 2천만 원 대출 받았고. 인드라도 빚 많아. 그래서 돈 버는 쪽쪽 다 은행 이자로 다 가니까 사채 이자만 안 쓰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 저금리로 간다. 제로금리로 간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시네요. 약간 1분 쉬었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를 늘 얘기했죠. 첫 번째는 최저임금제 폐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대신에 이건 최저임금제는 그 막스주의 과거 고전 경제학파에서 남아 근거가 있는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것인데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최저임금제는 일자리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정책이에요. 일자리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최저임금제는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만인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는 특권층만을 위한 복지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멸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임금제는.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게 최저임금제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하고 기본소득제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병행한다는 자체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뭘 이해해요. 그러니까 문천지 정권에서의 기본소득제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예요. 잘못된 정책이란 말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기본숙제 자체를 비판하는 거 역시도 우파에서 일부가 그런 것도 넌센스예요. 몰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이 기본숙제를 주장했는데 그런 기본 개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가 없는 시대 여기에 대비한 만인을 위한 복지제도인데 그런 개념에 대한 탑재가 안 돼가지고 헛소리하는 것은 인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가 폐지되고 모든 국민이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든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인 사람들이 최저임금제에 굴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너 기본숙제 50만 원 받고 있지? 당신이 실업자건 아니건 간에 일하고 싶으면은 그거 생각해서 50만 원 받으니까 나머지 그동안에 그 사람한테 일당 200만 원 줬다면 최저임금제에 준해서 뭐 이를테면 200만 원 줬다 칩시다. 그럼 기본숙제 50만 원 빼고 1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장사할 만하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밀턴 프리드만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도 물론 과도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선순환될 수가 있죠. 이게 기본숙제 정책이다. 근데 기본숙제 1인당 액수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복지병이 생기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숙제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백수에게도 최저임금제를 도입시키는 게 기본숙제라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바 기타 타면가지고 비리로 무슨 인천공학 정규직 사원 되는 그런 것은 없어지겠죠. 아무튼 그러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고 이게 하여튼 기본숙제다. 첫 번째가 기본숙제가 대안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핀란드 같은 데서 계속 데이터를 뽑으려고 실험을 하는 거다. 두 번째는